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사망할 위험이 43% 떨어지고요. 심근경색 14%, 뇌졸중 12%, 심부전 16% 위험이 감소합니다. 식단 관리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는데 나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낮아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중 8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뇨를 점검할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수치예요. 혈당 검사하고 비교해보면 혈당 검사는 측정할 때 그 순간의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100이다, 지금 15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식사 직후에는 높게 나오고 공복 시에는 낮게 나오고 또 운동하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수치예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내가 방금 뭐 먹었다고 0.1 올라가고 운동한다고 0.5 내려오고 이렇게 변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가 현재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쓸 수 있어요. 또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는 합병증이랑 관련이 깊어서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이런 합병증 발생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미세혈관 합병증이 37% 감소하고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절단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43% 떨어지고요. 심근경색 14%, 뇌졸중 12%, 심부전 16% 위험이 감소합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게 당화혈색소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식단 외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혈당을 계속 높이는 작용을 하고요. 불규칙하게 자면 또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큰 요인인데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상승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간에서 포도당 방출이 더 늘어나고요. 또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서 폭식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영향이 큽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혈당 처리 능력이 약해져요. 일주일에 5번 한 30분 정도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하시고 주 2회 정도는 근력 운동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건 체력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족력 있다고 해서 꼭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닌데 미리 신경 쓰면 더 좋겠죠. 인슐린 저항성이나 췌장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식단을 먹어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도 영향을 줘요. 장내 세균총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섭취하시는 게 당화혈색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변비가 있느냐 이 여부도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데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땐 혈당이 올라가요. 감기 걸리셨을 때나 아니면 뭔가 다른 질병 걸렸을 때 되게 피곤할 때 이럴 때 혈당이 확 상승하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피곤할 때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는 거에는 충분하게 잘 쉬는 거, 규칙적으로 자는 거, 적절하게 회복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혈당에도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환자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거든요. 진료할 때 저희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재 얼마나 높은지, 당뇨약 뭐 먹고 있는지, 체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식습관은 어떤지, 운동 얼마나 하시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체질은 어떤지, 오장육부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환자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부터 교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대체로 효과적인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체중만 줄여도 당화혈색소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되게 가장 확실하면서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체중 감량을 해주셔야 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요. 그러면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해야 되는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면서 췌장 부담이 감소하고요. 실제로 체중 감량이 당뇨 치료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감량이 좀 쉽지가 않은데, 비만한 경우면 과식하지 말고 야식도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살이 좀 빠집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모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4시간 공복 취침입니다. 4시간 공복 취침은 4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서 취침을 하시는 건데, 이게 혈당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4시간 공복이 중요하냐면 자기 전에 혈당이 충분히 내려가면서 혈당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소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로 자야 수면 중에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요. 밤에 간이 해독이랑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서 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인슐린 감수성도 좀 높아지고요. 만약에 저녁 6시에 식사하신다. 그러면 6시 반쯤에 식사가 끝나면 밤 10시 반에 주무시면 딱 4시간 공복입니다. 이 공복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만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견과류 조금, 과일 조금, 아니면 영양제나 몸에 좋은 거 조금,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완전 금식을 취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많이 낮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밤늦게 먹으면 수면 중에도 혈당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에 야식은 메뉴 불문하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4시간 금식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야식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뭐를 요만큼 조금만 먹는다, 아니면 견과류 몇 조각 먹는다, 과일 하나 먹는다, 이 정도는 혈당에 별로 무리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소량의 식사라도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건 다 야식이고, 이게 혈당 관리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2번째는 수면을 꼽겠습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 관리는 좀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 관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수면이 혈당 관리에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는데 나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낮아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중 8구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자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농도가 상승하고 심장에도 안 좋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 없이 당화혈색소를 낮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제 진료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60대 남성분이세요. 어제 한의원 왔다 가셨는데 당화혈색소가 10.3%에서 6.5%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당뇨약을 여러 개 복용 중이신데, 당뇨약을 드시는데도 당화혈색소가 10.3%로 굉장히 높으셨고요. 공복혈당도 거의 200이 넘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인슐린 치료 권유받고 이제 한의원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약 치료 이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맞춤 한약 처방해서 드시고요. 약간 과식하던 경향이 있으셨는데 식단도 적정량으로 조절하셔서 되게 모범적인 식사하고 계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을 한을 끊으시고도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낮아졌습니다. 공복혈당도 많이 안정화돼서 처음에 오실 때는 200 넘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에서 120대 사이로 나오는 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100 미만인 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 졸업을 향해서 꾸준하게 치료 중이십니다. 이분은 한약 복용도 안 빼먹고 정말 꼬박꼬박 잘해주셨고, 생활관리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실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정말 성실하게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실천을 해주셨고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유지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패턴을 잘 만드셨습니다. 저는 당뇨 치료할 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당뇨 치료는 2인 3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해야 되고 환자분도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잘해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가장 환자분에게 맞는 좋은 한약을 처방해야 되고, 환자분도 제가 말씀드린 생활관리를 실천하셔야 이게 둘이 같이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 없이 한약만 먹어도 졸업이 어렵고, 한약 없이 그냥 생활관리만 열심히 해도 어느 선 이하로는 절대 안 낮아집니다. 졸업을 하려면 의사도 열심히, 환자도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인데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후 혈당이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면 다른 시간대에 혈당이 높다는 뜻이죠. 식후 혈당은 이 조절이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식후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운동하거나 평소보다 좀 밥을 덜 먹거나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오늘 식후 혈당은 정상이어도 당화혈색소는 되게 높게 나오는 거죠. 식후 혈당은 변동성이 되게 커서 뭐 한두 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난 식후 혈당이 완전히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실 수가 없고, 또 식후 혈당이 항상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간대, 뭐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되게 높거나 뭐 수면 중에 혈당이 높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제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찾아내려면 이런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몸에 달고 있으면 24시간 내내 계속 혈당 변화를 추적하기 때문에 언제 혈당이 오르는지, 뭐 내가 공복에 높은지 자는 동안 높은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되게 높아서 당뇨로 진단받고 놀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공복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시간대 혈당이 되게 높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뭔가 순간의 혈당으로는 당뇨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그냥 한두 번 재보고 나는 괜찮네, 나는 당뇨 아니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당뇨 관해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재발 방지하고 혈당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당뇨를 치료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이 사실 당뇨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활을 완벽하게 100%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한 70% 정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지킨다고 하면 막 너무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지레 포기할 수도 있는데, 70% 정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 졸업했다고 해서 갑자기 짜장면 먹고 떡볶이 매일 먹고 이러면 당뇨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 중에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해요. 너무 이제 탄수화물 아예 안 먹거나 이렇게 하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탄수화물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다시 올라버리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식단을 지금부터 건강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도 꾸준히 하시는데 즐겁게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근육량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이든 운동이든 수면이든 다 하시던 대로 70% 80% 정도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균일하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 하셔야 됩니다. 졸업하시면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측정하셔야 되고요. 6.5 미만이 계속 나오도록 그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만성 스트레스가 재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관리에는 명상, 그리고 산책, 독서,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게 유의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만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당보만의원은 당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에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 졸업을 목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한의원은 서울 종로, 서울 강남, 인천, 부산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지 찾아오시기가 쉽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보만의원의 모토입니다. 저희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료도 열심히 하지만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뇨스쿨 유튜브 보시면서 그걸 좀 생활관리 길잡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해야 하는 이유는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40% 그리고 신장질환의 위험은 33%가 줄어듭니다. 당뇨를 관리만 하면서 그냥 합병증이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졸업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훨씬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졸업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간 수치나 소화나 수면이나 변비나 피로감이나 뭔가 이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전신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 졸업하는 길이 혹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당봄 한의원으로 오세요. 졸업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막막했는데 당봄에서 치료하면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좀 감을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당 관리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 당봄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든든하게 당뇨 졸업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사실 혼자 이겨내기는 조금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당뇨는 2인 삼각이다. 의사랑 환자가 함께 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혼자 생활관리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생활관리만 해서는 어느 선 이상 못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하면서 적극적인 생활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찍어가지고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 달간 실천해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혈당도 바뀝니다. 저희 당보마니원은 당뇨인 여러분의 당뇨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함께 관리하고 치료해서 당뇨 졸업까지 동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뇨로 고민이 많으시면 당보마니원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는 우리나라 모든 당뇨인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